나는 올해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교수님, 오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잠시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산다는 것은 비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내 삶 안으로 드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내 삶 밖으로 내보낼 것인가? 그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한 사람의 노년을 만듭니다. 존엄하게 혹은 지치고 무너진 채로 오늘 나는 당신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 하지만 내가 105년을 살며 수없이 목격한 외면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요즘 70대, 8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를 자녀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집안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두렵고 그 빈자리가 아플 때 작고 따뜻한 생명 하나가 곁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위안이 됩니다. 나도 압니다. 그 감정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그런데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위로를 받으려는 마음과 책임을 질 수 있는 몸과 형편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현실을 외면한 대가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혹독합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72살에 작은 말티즈 한 마리를 입양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자녀 셋이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분은 강아지에게 내 새끼라고 불렀고 강아지를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처음 인연은 그분의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강아지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만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분은 노후 비상금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겨울 산책 중에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나가는 바람에 넘어져 고관절, 골절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6개월 입원. 그 사이 강아지는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병상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걔는 어떻게 됐을까? 강아지 걱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분의 마지막 시간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었는지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105년을 살면서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노년에는 더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덜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은 새로운 짐을 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들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을 조용히 그리고 존엄하게 완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야기는 강아지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을, 당신의 돈을, 당신의 남은 시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내가 30살이었을 때 나는 의지가 몸을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걸었고 굶주림 속에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몸은 따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음이란 그런 착각을 허락하는 시절입니다. 하지만 내가 90살을 넘기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몸은 의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은 오직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70대의 몸은 이미 오랜 세월을 버텨온 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뼈는 조금씩 밀도를 잃어가고 근육은 해마다 줄어들며 균형 감각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흐려집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65세 이후부터 인간의 근육량은 매년 약 1, 2%씩 감소합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젊었을 때와 비교해 근력의 30% 이상이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은 이 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 리드줄을 손에 쥐어야 합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무릎이 시리든 강아지는 산책을 기다립니다. 산책을 걸으면 강아지는 실내에서 뛰어다니거나 짖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노인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갑니다. 몸이 원하지 않아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일입니다. 365일입니다. 그 의무는 쉬지 않습니다. 목욕은 어떻습니까? 강아지를 들어 올려 씻기고 드라이어로 말리고 귀를 닦고 발톱을 정리하는 일. 젊은 사람도 번거롭다고 느끼는 이 일이 손목이 약해진 70대에게는 상당한 체력 소모입니다. 동물병원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를 캐리어에 넣고 대중교통을 타거나 택시를 잡아 이동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노인의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손상 원인 중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이후 1년 이내 사망률은 20, 30%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노인에게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산책 중 갑자기 달려들거나 리드줄을 세게 당기거나 발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서거나 계단에서 엉키거나 이런 순간들이 노인에게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아는 한 70대 남성분은 아파트 복도에서 강아지가 갑자기 옆집 고양이를 향해 뛰어나가는 바람에 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까지 8개월, 그분은 퇴원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개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나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판단.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용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맞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사랑은 충동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반드시
현실 위에 서야 합니다. 강아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당신의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당신의 손목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강아지의 사랑은 순수하지만 그 사랑은 당신의 몸 상태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배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도 바로 당신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가 105년을 살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나는 평생 돈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나는 젊은 시절 돈보다 사상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돈을 너무 밝히는 것은 품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80대를 지나면서 나는 그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었습니다. 돈은 탐욕의 도구가 아닙니다. 노년의 돈은 굴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저놈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나는 이것을 바다의 방파제에 비유하곤 합니다. 방파제는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잔잔한 날에는 그것이 거기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칠 때, 파도가 높아질 때, 그때 비로소 방파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노년의 비상금이 바로 그 방파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방파제에 스스로 구멍을 냅니다. 그것도 아주 작고 귀여운 이유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연간 평균 지출은 1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사료비, 간식비, 미용비, 정기 예방접종, 그리고 동물병원 진료비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강아지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강아지가 아프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형견의 평균 수명은 12년에서 15년입니다. 그런데 노령견이 되면 심장병, 관절질환, 종양, 신부전 등 각종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술비와 치료비는 수백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관련 커뮤니티에는 강아지 심장 판막 수술에 700만 원, 암 수술에 200만 원이라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이 금액이 젊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힘들지만 감당 가능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이 전부인 70대 노인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한 분을 기억합니다. 76살의 남성분이었는데 15년 전에 분양받은 포메라니안이 13살이 되던 해에 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비용은 500만 원. 그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 돈은 그분이 3년에 걸쳐 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강아지는 1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냉방이 부족한 여름을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한 채 버텼습니다. 치과 치료를 미뤘습니다. 자녀에게 처음으로 손을 벌렸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강아지가 준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선택이 준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노년의 관계는 조용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효심이 깊은 자녀라도 그 순간부터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에 미세한 변화가 생깁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인간의 심리는 정직합니다. 나는 인간이 순수한 이타심만으로 움직인다고 믿지 않습니다. 105년을 살면서 확인한 것은 인간은 자기 이익과 감정에 솔직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재정적 방파제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돈이 있는 노인은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있는 노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노인은 미소를 잃지 않아도 됩니다. 그 미소는 행복해서 짓는 미소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에서 나오는 미소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존엄입니다. 강아지는 당신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방파제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용히 구멍을 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얼굴로 나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인간의 고독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독을 견디지 못할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 할 때 인간은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70대, 80대가 되면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에 바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은 저녁 식탁 하나가 얼마나 넓게 느껴지는지 압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온다면 그 따뜻함은 분명히 진짜입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용한 함정이 시작됩니다. 강아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한 얼굴로 돌아와도, 아무리 엉뚱한 말을 해도 강아지는 변함없이 꼬리를 흔들고 품 안으로 파고들고 눈을 맞춥니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크고 작은 상처들, 오해와 실망과 갈등, 강아지 곁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강아지에게 기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친구에게 전화하려다가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녀와 통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강아지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웃과 나누던 짧은 인사가 줄어들고 강아지 산책 시간에만 잠깐 마주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활기차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 대 인간의 연결은 서서히 마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하곤 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 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때로 질립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강아지에게로 향합니다. 강아지는 가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시 없는 온기는 진짜 온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기의 환상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 내 눈빛을 보고 오늘 힘들었다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현재를 이해해주는 사람, 강아지는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강아지는 당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이름도 모릅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떤 슬픔을 이겨냈는지 강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노인복지연구에서는 반려동물과의 유대가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오히려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느낌이 인간관계를 회복하려는 동기 자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니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진짜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나는 젊었을 때 많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도 경험했고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람보다 책이 낫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책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90살이 넘고 나서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피하려다 연결을 이루면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갇힌 노인만큼 고독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삶이 있습니다. 그 마찰 속에 온기가 있습니다. 강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이 당신을 진짜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방식의 고립입니다. 외로움은 채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오직 진짜 연결을 통해서만 치유됩니다. 그리고 진짜 연결은 언제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납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냈고, 형제들을 떠나보냈고,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전쟁 속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별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나는 오래전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준비된 이별과 준비되지 않은 이별,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 남기는 상처는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깊고 오래갑니다. 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12년에서 15년입니다. 70살의 강아지를 입양한다면 그 강아지는
당신이 82살에서 85살이 될 무렵 세상을 떠납니다. 그 나이의 노인에게 사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반려동물을 잃은 노인이 경험하는 슬픔은 일반적인 상실감과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있었던 존재, 아침마다 눈을 맞추고 밥을 주고 산책을 나갔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동물 한 마리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매일 반복되던 리듬이 사라지고 집안이 갑자기 낯선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강아지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있고 리드줄이 현관에 걸려있고 작은 방석이 소파 옆에 남아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칼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노인의 심리는 젊은 사람과 다릅니다. 젊은 사람은 슬픔을 겪어도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대의 노인에게는 그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상실이 남긴 공백을 채울 방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잃은 노인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식욕을 잃고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 우울이 깊어지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시작점에는 작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와의 이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강아지가 먼저 떠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은 예고 없이 몸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폐렴, 이런 응급 상황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 갑자기 며칠 혹은 몇 주를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치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집에 강아지가 있다는 것. 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노인 환자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걱정돼요.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환자 상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강아지를 맡아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 현실적인 혼란이 더해집니다. 자녀들에게 연락하면 엄마 몸은 어때요? 라는 걱정보다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라는 당황스러운 질문이 먼저 오가기도 합니다. 강아지를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 임시 보호 서비스를 급히 찾아야 합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강아지가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소식이 병상에 누운 노인의 귀에 들어옵니다. 노인은 자신의 회복보다 강아지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책감이 쌓입니다. 치유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감정적 소진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을 방해하는 심리적 장애물입니다.
나는 80대 후반에 잠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책 몇 권, 조용한 병실, 그리고 찾아오는 몇몇 지인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온전히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자유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몸과 마음의 상태라고. 책임이 적을수록 자유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때로는 목숨을 지켜줍니다. 당신이 쓰러지는 날, 강아지도 당신도 서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진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삶의 마지막 장은 가볍게 써야 합니다.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위에 예측할 수 없는 책임이 놓여 있다면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이유, 돈이 흔들리는 이유, 관계가 마르는 이유, 이별이 남기는 상처, 그리고 응급 상황이 만들어내는 혼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교수님은 너무 냉정한 분이군. 강아지 한 마리도 키우지 말라는 건가? 나는 그 마음을 압니다. 사람은 따뜻함을 원합니다. 위로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당신에게 더 깊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아지입니까? 아니면 강아지가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무언가입니까? 판단받지 않는 안전함,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느낌, 아침마다 나를 기다리는 존재, 내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온기,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갈망은 옳습니다. 그 갈망을 채워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채우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내면의 정원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그 정원을 가꿀 시간이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정원은 방치됩니다. 잡초가 자라고 꽃들이 시들어갑니다. 그런데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드디어 그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그 정원에 물을 주고 꽃을 심고 조용히 앉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노년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정원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요함을 강아지 소리로 채우려 합니다. 발소리로, 짖는 소리로, 숨소리로. 하지만 그 소리들이 정원의 문을 더 단단히 닫아버립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계속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정원은 영원히 가꾸지 못한 채로 남게 됩니다. 고독을 견디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고독을 견디는 것은 능력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후회하는지, 그것은 오직 조용한 시간 속에서만 들립니다. 강아지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을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을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하지만 강아지 리드줄을 손에 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나가십시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이웃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시오.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짧은 안부를 전하십시오. 가까운 복지관이나 소모임에 한 번만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 진짜 온기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줄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그 온기.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사랑만이 진정한 삶을 만든다고. 나는 그 말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흘러야 한다고.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목소리를 나누는 그 살아있는 연결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외롭지 않아집니다. 강아지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남은 시간을 가장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온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105년을 살며 배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책임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충분히 쌓였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에게도 조용하고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105살의 몸으로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십니다. 바람이 차가울 때도 비가 올 때도 그 짧은 순간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이 세상의 공기를 마실 수 있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 작아진 행복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안을 얻고 있는 강아지가 오히려 노년의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몸을 소진시키고 돈을 흔들고 관계를 고립시키고 이별의 상처를 남기고 응급 상황에서 혼란을 만드는 6가지 이유. 이 이야기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그 진실의 일부를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낯선 말에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던 말이 귀에 들릴 때 그때 비로소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강아지보다 당신의 몸을, 충동보다 당신의 판단을, 달콤한 환상보다 단단한 현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연결, 인간 대 인간의 따뜻한 연대를 나는 지금껏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나간 관계를, 사라진 역할을,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한 존재라는 증거를. 그분들의 마지막은 힘들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집착을, 기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그분들의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분들의 곁에는 무거운 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조용하고 따뜻한 공기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진정한 노년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완성이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이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음이 처음에는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50대라면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면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70대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얹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물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80대 이상이라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내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인생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흐름입니다. 강물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향을 알고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고 방향이 있고 멈추지 않는 흐름, 누군가의 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흘러가는 시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아직 당신이 자신의 삶을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믿으십시오. 그 마음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부디 당신의 남은 날들이 짐이 아니라 빛이 되기를 105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끝까지 사라지는 것입니다. 조용히 존엄하게 그리고 자유롭게